추워 죽겠네요. 저게 누구지? 추운 겨울 약초를 캐던 한 고아 소년이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손이 얼어붙고 피가 나지만 소년은 여인을 살려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보살피죠. 그때까지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보살핌 덕에 살아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도요. 도대체 이 천재 소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아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도윤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난 아이였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고아였어요. 도윤이 살던 곳은 산 중턱의 낡은 초가집 한 채. 문틈 사이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려서부터 약초를 다룰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산을 함께 다니며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지요. 어떤 잎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피를 먹게 하는지, 어떤 풀에 독이 있고 그 독을 어떻게 약으로 바꾸는지, 도윤의 작은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얗게 쌓인 눈길을 한 발, 두 발 천천히 걷고 있었지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손가락은 시려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밭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바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여인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요. 도윤은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인을 살펴보았지요. 여인은 맨발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은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은 너무도 위태로웠지요. 마치 곧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도윤은 여인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두면 죽어. 그때였지요. 도윤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어요. 주변에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옆, 눈에 반쯤 묻힌 채로 부러진 비녀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구나. 도윤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요. 아직 근처에 누군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눈보라 소리만 귓전을 스쳤어요. 도윤은 다시 여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을 쫓던 자들이 돌아오면 어쩌나.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그래도 살려야 해. 도윤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몸. 힘이 약해 여인을 쉽게 들 수 없었지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넘어진 나뭇가지와 눈 속에 묻힌 덩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맨손으로 그것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가지의 거친 표면에 손바닥이 찢기고
덩굴의 가시에 손가락이 긁혔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덩굴을 엮고 나뭇가지를 받쳐 엉성하지만 단단한 썰매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도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그 위에 눕혔지요. 조금만 버텨요. 덩굴을 어깨에 걸고 힘껏 끌었어요. 눈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더 거세졌지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래도 도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해. 눈보라 속에서 작은 썰매 하나가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도윤의 작은 발자국이 한 발, 한 발, 깊은 눈 속에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윤은 마침내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지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도윤은 문을 열어 젖히고 여인을 안으로 옮긴 뒤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며 뜨끈한 기운이 방 안에 번졌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여인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맥의 흐름을 느끼려 했지요. 맥이 너무 약하다. 끊길 듯 이어진다. 도윤은 곧바로 몸을 일으켜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도라지와 말린 배, 그리고 산에서 캐온 작은 뿌리 하나.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뜨거운 물에 약초를 우려내어 진한 국물을 만들었지요. 도윤은 그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가에 가져갔어요. 드세요. 조금만 드시면 살 수 있어요. 여인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한 모금, 또 한 모금 삼켰지요. 도윤은 곧바로 여인의 발을 살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도윤은 자신의 두 손으로 여인의 발을 감싸 쥐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계속 문질렀습니다. 따뜻해지셔야 해요, 제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인의 숨이 점점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렀던 입술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차갑던 손끝에도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도윤은 여인 곁에서 그렇게 살펴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들었지요. 너무 지쳤거든요. 하루 종일 약초를 캐고 산에서 사람을 끌고 내려오고 밤새 간호까지 한 어린 몸이 더는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어디냐? 도윤은 번쩍 눈을 떴어요. 여인이 눈을 뜨고 있었지요. 여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약하면서도 어딘가 깊었어요. 마치 한 번도 이런 곳에 있어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그적였어요. 여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구나.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지요. 마치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양반가 사람이십니까? 여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살림이었어요. 솥 하나, 그릇 몇 개, 낡은 이불, 그리고 아이 혼자. 여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냐?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여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살림과 어린 도윤, 가슴 한편이 시려오는 풍경이었지요.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그 질문에 도윤의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초 캐러 가셨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병을 얻으셨는데 제가 아무리 약을 구해도 낫질 않으셨지요. 그래도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는 가난했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여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아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오른팔을 살짝 감싸 쥐었어요. 도윤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주머니, 팔이 아프신 겁니까? 아니다. 괜찮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자꾸 팔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숨기고 계신 거지요? 여인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도윤은 벌떡 일어나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놓아라.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여인의 팔이 드러났지요. 깊게 베인 상처였습니다. 아마도 그 눈 속에서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였겠지요. 이걸 괜찮다 하십니까? 이대로 두시면 곤습니다. 어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움직였어요. 약초 꾸러미를 꺼내고 불을 다시 지폈지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잎을 지식여 즙을 내고 다른 뿌리를 얇게 썰어 불에 살짝 데웠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잎 말씀이십니까? 독이 있는 풀입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독이 있는 것을 쓰겠다는 거냐? 예. 조금만 쓰면 염증을 잡습니다. 도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상처 위에 발랐지요.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12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많이 나으실 겁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팔의 통증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그때였어요.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사각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인도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다. 분명 이쪽으로 왔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빨리 속삭였지요. 이리 오십시오. 빨리요. 도윤은 여인을 방 한쪽 허름한 장독 뒤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위에 거적을 덮으며 말했지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긴 채로요.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사내 둘이 서 있었어요. 여기 사는 놈이냐? 도윤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내가 안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여인 하나 못 봤느냐? 눈 속에서 도망친 여인이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그 사람 말씀이십니까? 저쪽 절벽 쪽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숨도 안 쉬던데요. 늑대도 보였습니다. 아마 이미 뜯겼을 겁니다. 사내 둘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쓸데없는 짓이군.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곧바로 장독 쪽으로 달려가 거적을 걷어냈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 갔습니다. 여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로구나.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궁이 앞에 앉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아주머니 정녕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연화다. 그냥 연화라고 불러라. 연꽃화. 이름마저 범상치 않았어요. 도윤은 솥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죽이 있는데 도토리 죽이라 맛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받아들었지요.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런 평민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지요. 따뜻하구나.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어요. 그것은 궁에서 수라상을 받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도토리죽 한 그릇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아, 내가 여기 며칠 머물러도 되겠느냐?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당연하지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아주머니도 아직 다 안 낳으셨지 않습니까? 밥은 별로 없지만 나눠 먹으면 되고 약초는 제가 캐면 되니까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초봄이었지요. 하루는 도윤이 산 아래 작은 밭에 나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은 물이 제대로 돌지 않아 메말라 있었어요. 도윤은 삽을 들고 혼자 중얼거리며 흙을 팠어요. 여기서 계속 파고 있는데 효과는 없네요. 아니다. 연화의 짧은 한마디였지요. 연화가 고랑 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막힌 건 이곳이 아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 막혔다면 위를 봐야지. 도윤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요. 곧바로 산 쪽으로 고랑의 시작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돌과 흙이 무너져 위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지요. 도윤이 위쪽의 돌과 흙을 치우자 잠시 후 시원한 물소리가 터졌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연화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된다. 물이든 사람이든. 막힌 곳을 찾으려면 흐름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도윤은 빈 바구니를 들고 산 아래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뭘 구해왔는지 제잘거렸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울고 있는 것이냐? 마을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고아라고 놀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거지 아이라고. 같이 놀면 재수 없다고. 연화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망설임 없이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그대로 새어 나왔지요. 괜찮다. 울어도 된다. 가끔 너무 슬프면 우는 것이 현명한 거란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아주는 느낌이었지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는 느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궁에서 왕비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도윤이 살려낸 이 여인은 그저 길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국모, 한나라의 왕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궁궐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차가운 공기가 대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넓은 전각 안에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앙에 왕이 서 있었지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위엄은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왕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라.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요.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흔적이 발견되어 사옵니다. 피가 묻은 비녀이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눈이 천천히 비녀를 바라보았어요. 중전마마가 늘 꽂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왕이 직접 하사한 물건이었어요. 그 위에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다는 거냐? 아직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눈보라가 심하여 수색이 어려워사옵니다. 왕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심했다고? 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중전이 사라졌는데 눈보라가 심해서 못 찾았다고. 찾아라. 제시되든 들이되든 이 나라 끝까지 뒤져라.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어요. 쾅! 둔탁한 소리가 전각을 울렸지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조리 동원하란 말이다. 신하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군 500을 풀고 마을마다 사람을 보내 중전을 본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하라 명했지요. 숨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는 엄포까지 더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전하, 혹시 산적의 소행은 아니겠사옵니까? 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중전의 행차는 극비였다. 아는 자는 궁 안에 손에 꼽을 정도였느니라. 그 말은 이 안에 내통한 자가 있다는 뜻이다. 신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신하들이 모두 물러나고 전각에 왕 혼자 남았습니다. 왕은 비녀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기다려라, 연아. 반드시 찾겠다.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궁 서쪽 사람의 발길이 드문 별당. 촛불 몇 개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좌의정 윤성겸이었습니다. 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말해 보아라. 중전마마는 눈 속에서 사라졌사옵니다.
피가 묻은 비녀와 흔적이 남아있어 사옵니다. 죽었다는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하오나 시체를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윤성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걸음이 조용히 바닥을 밟았습니다. 부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 예. 그럴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라. 내 놈은 중전 그 계집이 죽었으면 좋겠느냐, 살았으면 좋겠느냐. 부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믿는 자는 이 일에 쓸모없다. 시체를 가져와라.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와라. 만약 살아있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윤성겸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죽인다. 옆에 다른 부하가 입을 열었어요. 대감 어찌하여 중전마마를 없애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중전마마는 대감께 해를 끼친 적이 없다 하옵니다. 윤성겸이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중전이 있는 한 왕은 흔들리지 않는다. 왕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지. 왕의 핏줄은 이 나라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중전은 시작일 뿐이다. 알겠느냐? 그날 밤 궁궐 안에서도 그리고 궁궐 밖에서도 서로 다른 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중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는 중전을 없애기 위해 두 무리가 같은 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떠 기지개를 켰지요. 아주머니,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연화가 늘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지요. 도윤이 급히 문을 열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산길 입구까지 뛰어갔어요. 아주머니, 어디 계십니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눈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고개를 든 순간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지요.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지요. 좌의정 윤성겸이었어요. 내가 그 아이냐? 여인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성겸이 옆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찼어요. 쾅,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윤성겸이 장작더미를 발로 밀었어요. 우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알려주마. 그 여인은 죄인이다. 거짓이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윤성겸의 눈이 번뜩였지요. 아주머니라 불렀구나. 꽤 친해진 모양이군.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도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단했지요.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이런 산골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여인 하나 찾으시려고 대감께서 직접 오실 일이옵니까? 죄인이라 하시면서요. 정령 죄인이시라면 포조를 보내시면 될 일 아니옵니까? 재미있는 아이로군. 아주머니가 누구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오나 한 가지는 압니다.
아주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대감께서 나쁜 것이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단하구나. 12살짜리가 윤성겸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을 에워싸라. 파리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도유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눈앞에는 좌이정. 사방에는 그의 부하들. 12살 어린 소년 혼자 칼을 든 어른들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쿵 점점 가까워졌지요. 길을 비켜라. 산기슭을 따라 밀려 올라오는 군사들의 함성. 깃발을 든 기수들. 그리고 멈춰선 가마 한 채.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립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그 여인이었어요. 분명 자신의 초가집에서 도토리죽을 먹던 그 사람. 자신을 안아주며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던 그 사람. 하지만 전혀 달랐지요. 비단 옷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머리에 꽂힌 화려한 비녀. 옆에는 시녀들과 무관들.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인이 도윤을 향해 걸어왔어요. 다치진 않았느냐?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중전마마. 도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연화 아주머니가 중전마마였어요. 자신과 함께 도토리죽을 먹고 막힌 물길을 알려주고 울고 있는 자신을 안아주던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조선의 왕비였던 거예요. 그때 뒤쪽에서 또 하나의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한 사람이 내렸지요. 왕이었어요. 조선의 왕이 직접 이산골 초가집까지 행차한 거였습니다. 윤성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전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도윤을 협박하던 그 위세는 흔적도 없었어요. 왕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전마마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전하, 윤성겸의 집에서 몰래 숨겨둔 무기와 편지가 나왔사옵니다. 중전마마를 쫓으라는 표식도 있었사옵니다. 윤성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중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날 밤 절벽에서 나를 밀어낸 자들이 누구의 사람이더냐?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왕의 피가 이어지면 내 자리가 없다고. 더 들을 것 없다. 잡아라. 군사들이 윤성겸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윤성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20해를 기다렸단 말이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왕이 차갑게 내려다 보았지요. 끝났다. 끌어내라. 전하,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조금 전까지 도윤을 협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군사들이 윤성겸을 끌어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나쁜 사람의 끝은 저런 것이구나. 도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전이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무서웠느냐? 도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숨겼구나. 아주머니가 아니 중전마마께서 절 안아주셨잖아요. 그걸 어찌 잊겠사옵니까? 중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왕이 도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중전을 구한 아이냐? 이 아이는 궁으로 데려간다. 중전을 살린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궁에서 글과 약 쓰는 법을 배우거라. 내 재주가 썩지 않도록. 중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초가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지요. 가자, 도윤아. 도윤은 잠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약초책이었지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바라보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뒤 궁에 도착한 도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어깨가 잔뜩 굳었어요. 다리가 떨렸지요. 그때 옆에서 중전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떨지 말거라.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자 아주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리고 있어도 연화 아주머니는 연화 아주머니였어요. 왕이 자리에 들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왕이 입을 열었어요. 산골에 사는 아이 하나가 중전을 구하고 역적의 손에서 끝까지 입을 닫았다. 이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충성이고 용기이며 하늘이 내린 마음이다. 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비단 두루마리와 상자를 바쳤지요. 도윤, 내게 상을 내린다. 첫째,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모두 관청의 보호 아래 두어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다. 둘째, 내 재주가 묻히지 않도록 글과 의술을 배울 스승을 붙여주겠다. 셋째, 내가 원한다면 훗날 내의원에 들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내의원, 그건 꿈도 꾸지 못한 자리였지요. 양반가의 자제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가 그런 걸 받아도 됩니까? 너 같은 아이여서 받는 것이다.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중전이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는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상을 내리셔도 모자랍니다. 내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궁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표식이었지요. 이제부터 너는 홀로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임금님이 직접 지켜주겠다고 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산골의 초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담장은 새로 고쳐졌고 기울었던 지붕도 단단히 손을 보았지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붙여준 스승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그를 가르쳤지요. 처음에는 천자문조차 어려웠지만 도윤은 빠르게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초가 앞에 익숙한 행렬이 다시 멈추었지요. 중전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궁의 위엄보다는 그날 초가집에 머물던 그 여인과 조금 더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이젠 얼굴빛이 좋아졌구나. 먹을 게 많아져서요. 중전은 잠시 초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놓인다. 잠시 뒤 중전은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어요. 도윤이 열어보니 잘 갈린 약초칼과 고운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우고 기록하고 잊지 말거라. 중전이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급히 물었어요. 또 오십니까? 중전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그날 밤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의 웃음과 닮아 있었지요. 그래. 내가 잘 크는지 보러 오마. 도윤은 그제야 웃었어요.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집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은 따뜻했고 산엔 연두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약초칼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고아 소년 도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이제 도윤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었고, 배울 것이 있었고, 꿈꿀 내일이 있었습니다. 잡초처럼 자라던 아이가 귀한 약초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훗날 도윤은 정말로 내의원에 들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